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오니까 눈이 반짝거리시더라고요. 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시절에 총선을 치렀잖아요. 그쵸, 그쵸.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치렀잖아요. 비대위원장, 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어떤 검사 창원의 국회의원 김상민 검사. 되게 도와달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꽂아라. 그래서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이걸 정말 몰랐을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을 해서 내가 비대위원장 시절 공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용기 있게 밝히고 특검 필요하다. 김건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 계엄에 그래서 그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명태균 사건 네. 나올 게 나오고 있는데 늘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취재한 바로는 계엄을 윤석열이 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안 믿어. 이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김건희야, 김건희. 공동체가. 예, 저는 그래 본데 지금 명태균 사건 이거 이제 김건희 넘어와서 녹취록 나온다 하잖아요. 네네. 그 엊그제 텔레그램 복기록 예. 좀 웃기죠. 이제 텔레그램 녹음이 안 복기록이라는 되니까 표현을 복기록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건희 씨가 한 석 달 정도 수면 아래 있었는데 이제 재등장할 거예요. 안 등장할 수가 없고요. 뭐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계엄했다는 게 뭐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어쩐다 하는데요. 아니요. 김용현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에요. 비상대권 계엄 얘기하면서 명태균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더라라고 했던 거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물론 뭐 TV조선에서는 개인사 나눈 게 뭐 나는 친조카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이래서 나라만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증언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 명태균과의 연결고리가 좀 있어 보이고 김건희 여사가 또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전날 두 통의 메시지를 보내요. 이 전날이라는 건 계엄 전날이에요. 그리고 조태용 장관은 그 국정원장은 회신을 다음날 했다는 거고. 이것도 뒤늦게 드러났죠. 네. 네, 뒤입으로 말 안 하다가. 네, 이거는 네. 증언대에서 맞아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여기 김건희라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라는 그런 의혹과 이러면 이 부분 수사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완전히 정확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한 물음표가 있고 왜냐하면 수사 갈래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추가로 드러나는 건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됐다는 건데 여론조사를 그냥 해달라 공짜로 받는데 그치지 않고 유리한 여론조사를 좀 종용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검찰이 적시한 거예요. 그 시점은 지난해 11월인데 이미 PC 뭐 포렌식하고 이 휴대전화 다 확보한 이후였단 말이에요. 이거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완전히 있는 거죠. 대통령 육성까지 나왔어요. 이거 김건희 여사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소환 조사해야 되고요. 이전처럼 황후 조사다 뭐다 휴대폰까지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조사 아마 검찰도 제정신이면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나온 게 그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이미 맞아요.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 경호처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라는 걸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언론에 하나씩 흘리는 걸 보니까 창원지검이 그동안 그 수사에 의지가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변인 보시기에는 그 대선 치르면서 사실 저쪽 편 상대 카운터파트로 보면 윤석열 쪽에 김건희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어떻게 보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 상황이다. 사실 소문은 많았잖아요. 김건희 네. 씨가요. 네, 예상했어요?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이렇게 휘두를 줄은. 네. 그 아까 그리고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서 관련 수사 보고서를 이미 그러니까 계엄 한 달 전에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달 사이에 윤석열한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걸 바탕으로 본인과 본인 아내에게 이제 점점 수사, 기소 이런 게 옥죄어 올 거라는 걸 알고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김건희와 그 이 통화 녹취록. 그러니까 명태균은 지금 이제 통화 녹취록 보면 김상민 검사 뭐 꽂아라 안 된다 막 난리잖아요 김영선하고. 네. 근데 김건희의 이런 어떤 그러니까 명태균 지금은 한 배를 탔다가 지금 좀 삐그덕했다가 향후에 어떻게 같아요? 명태균이 결국 배신할 거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증언할 것처럼 했다가 김건희를요? 아니면 국민들을 아, 국민들을. 지금 마치 특검이 필요하다 했다가 또 갸우뚱 이렇게
저 사람 선수거든요, 사실은. 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손을 전 떠났다고 봐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국면을 이미 지났어요. 아, 이게 명태균 증거를 선이야. 본인만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예, 뭐 본인의 변호인들도 있겠지만 일단 검찰 수사기관이 쥐고 있고 이건 대세는 굳어졌어요. 그리고 본인은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강혜경 씨가 또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고 이미 이 수사는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지가 사실 관건이지 수사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뭐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검찰이 왜 지지부진했는지를 뭐 헤아리자면 어차피 우리 기소 못한다. 뭐 직권남용이든 공직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이거 대통령 아니냐.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그럼 빨리 수사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명태균 씨는 이리저리 뭐 재기도 하고 이러지만 본인이 왜냐하면 이 48분짜리 복귀서라고 하나요? 그쵸, 복기록. 복기록. 이거는 녹취가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 묘한 뉘앙스로 대응하잖아요. 그쵸. 있을까 없을까 이런 수준인데 이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이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겠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거 처음에 황금폰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도 이미 명태균 씨가 이 폰에 있는 걸 PC로 많이 옮겨놔가지고 PC를 검찰이 확보했을 때 검찰 안팎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아, 황금폰이 꼭 필요한 거 아닐 수도 있겠다. 컴퓨터를 들여다봤더니 이래서 이거는 이미 명태균 씨 손을 떠났다. 이 수사는 그냥 굴러갈 수밖에 없다. 자기의 힘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굴러가긴 할 텐데 저는 특검이 꼭 필요한 맞아요, 이유가 저도.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이 굉장히 많이 얽혀 그쵸.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특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그쵸. 시장, 홍준표 시장 뭐 엮여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이준석 의원도 엮여 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증언하는 것이나 협조하는 것이나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그러니까 누가 대권 주자로 적합할지 본인들이 혹시 판단을 해서 선택적인 이제 수사와 기소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이 사건에 따라 없어요. 최대 수혜자가 달라지니까. 네, 그렇죠. 그걸 조율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저도요. 왜냐하면 네. 이때까지도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윤석열, 김건희가 연루된 밝히지 않았잖아요. 진도도 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답이다. 특검을 해야 필요하다. 된다. 네. 특검은 완전히 어떻게 보세요? 192석 플러스 네.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쓰면 예. 뭐 8석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주 부득불 반대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대단히 많이 연루가 돼 있고 특검이 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는데 물론 볼륨이 창원지검보다 훨씬 크고 수사력도 많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 정권에서 보여줬던 행태라는 게 있어요. 이 정권에 대해서 무죄 방면을 못해서 안달난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무혐의하면서 어떻게 수사기관이 피의자 무혐의를 하는데 4시간 이 브리핑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특검을 하는데 민주당도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뭐 보도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 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상수로 어쨌든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변수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하나의 분수령이 있다라는 거죠. 탄핵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국민 여론이 높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여론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기를 조율해가지고 이제 본회의에 이제 부의할 때는 할 거다. 이게 아마 20일인가요? 이번 주 안에 한번 이제 본회의 통과를 그쵸. 할 거고, 그럼 15일 안에 넘어가서 이 거부권 행사 여부가 나오더라도 이걸 다시 올리고 이런 거는 또 시기 조율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변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 그렇죠. 이달 말에.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공공연히 나오는 건 명태균에서 자유로운 뭐 정치인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급으로는 한동훈밖에 없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들이 과연 이 특검에 끝까지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전 묘한 기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야, 묘한 왜냐하면 기류. 한 의원분이 이 그 정성국 의원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산 진갑. 이런 거예요. 아, 이거 특검엔 반대한다. 아마 이게 당론 같은 거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이거 파헤쳐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란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한동훈이 거의 본선에 나갈 확률이 제로에 수렴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당내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좋은 정치적인 카드를 그냥 놓아버릴까? 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른바 한동훈 개가 그러면 찬성으로 한번 오세훈, 이 홍준표 들여다보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보수개혁의 깃발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판단을 전 어느 순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그 얘기 나오니까 눈이 반짝거리시던데. 아,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시절에 총선을 치렀잖아요. 그쵸, 그쵸. 비대위원장 시절에 맞아요. 비대위 치렀잖아요. 시절, 예. 그런데 그때도 이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음, 어떤 검사 맞아요. 창원의 김상민 국회의원 검사. 되게 도와달라라고 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꽂아라.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이걸 정말 몰랐을까? 뭐 음. 이런 의혹도 제기할 수 검찰 있어서 음.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음, 나와서 등장을 해서 음. 복귀를 해서 음. 내가 비대위원장 시절 공천을 하면서 어. 이런 일이 있었다. 어. 용기 있게 밝히고 특검 필요하다. 김건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던지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에 법이 통과되겠지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한동훈계의 그 반란표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근데 사실 아니 물론 이제 우리 전반적인 그 전체적 이제 계엄과 반계엄으로 나눴을 때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염원 현재 심리 상태는 알겠어요. 근데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의 어쨌든 빌붙었던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근데 수혜를 크게 입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전국에서는 한동훈이 없었으면 계엄해지는 힘들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 시기든 뭐 그 네. 순간이든 그 부분은 또 맞거든요. 근데 해제 이후에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이랬다 한. 저랬다. 네. 예, 한덕훈. 네. 예, 한덕훈으로 망했죠 사실은. 사실은. 예. 근데 한동훈 전 대변인 보셨을 때 나오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언더 73, 73년생, 강남 좌파, 팬시한 이미지, 늘 뭐 쓰리 버튼 이런 옷 입고 다니고 이게 쫙 뱃살 안 나오고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멋진 정치인이다. 여성들이 좋아한다는데. 한동훈의 그런 이미지는 언론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언론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빼주세요. 저는 늘 제가 탈모라서 저랑 같이 동병상련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근데 뭐 나름 팬시한 이미지? 약간 요거를 갖고 가고 위드훈이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잘 못 느끼겠던데. 아니 너무 단칼에 짜증 아니에요? 아니 그 좀 국민이 먼저라고 지금 책 내려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던데요. 그나마 아니, 윤석열보다 낫지 않아요, 근데? 뭐 글쎄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뭐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계엄 해제 이후에 너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단력이 제 생각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언더 73 했는데 물론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은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그렇죠. 메시지 그리고 맞아요. 새로운 비전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줬던 것에서는 크게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 그냥 검찰에 오래 있었던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냥 뱃살 그런 안 생각이 나온 듭니다. 뱃살 안 나온 윤석열 뭐 이 정도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 전 대표 좀 그러니까 나오면 일단은 그 여권의 조기 대선을 지금 가정하고 붙고 있잖아요. 네네. 물밑에서 막 김문수 막 혼주 달리고 있는데 네. 파급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분석하고 전략 짜고 뭐 이런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한동훈이란 정치인 누가 좋아하고 어떻게 이제 좀 어. 소비되냐라고 했는데 이런 이미지 팬시하고 똑똑하고 맞아요. 서울법대 출신에 이제 검찰에 그것도 특수통으로 계속 있었고 근데 이런 이미지를 2030 남성은 상당히 싫어한다라고. 아 싫어. 싫어요? 네. 아 좋아하는 게 같은 아니라 남성은 싫어해요? 네, 왜 싫어한대요? 이렇게 째내는 기성세대 남성 대단히 싫어하고 음. 남성성을 아, 약간 맞아. 제거하는 듯한 이렇게 맞아. 막 저는 패션이 이해돼. 있었다. 저는 이해돼요. 아. 살짝 이해됐어요. 젊은 세대가 되게 싫어한다라는 네. 평가를 하면서 주 지지층이 분석을 해보면 50대에서 60대 그것도 여성이었는데 그렇죠. 2030 보수적인. 여성들도 안 좋아하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많이 물어보고 다녔어요. 좋아하니? 아니요, 아니요라는 답변을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네. 드렸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좀 여성분들. 근데 그 보수층도 이 탄핵 국면에서는 완전히 이제 배신자라는 부분 때문에 보수를 못 지켜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기토를 넣고 등에 칼을 꽂고 이것 때문에 돌아섰다. 그래서 지지층은 좀 모래알 같다. 뭐 공고한 지지층은 없다라는 취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기댈 데가 없네요. 확실히 위드훈이가 제 현장 가보면 그 아주머니들이 많으세요. 50대 60대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이게 도시락 싸가지고 막 와 이렇게 콘서트 오듯이 그래서 그 무슨 뭐 자기끼리 그거 막 생쇼 했잖아. F4인가 뭔가 장동혁, 박정훈
진짜 왜 비웃습니까? 아니요, 그냥 웃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회심의 작품이더만. 아. 제가 처음에 안 될 것 같다. 너는 이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사람들이 꼴값 떤다고 생각한다. 너네 진짜. 근데 뭐 약간 이게 뱃살 안 나온 아저씨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수트 쫙 빼고. 장동혁 의원님도 약간 옛날 미남 스타일. 그렇죠. 근데 배신했잖아요. 또. 그렇죠. 네. 지금은 옛날 스타일로 배신하셨어. 홍콩 누아르 보면 뒤에서 칼 꽂는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이렇게 해서 처음에 뭐 포스터 만들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물거품처럼 지금 4명도 다 갈라졌어 지금 4명도 심지어 4명도 각자 길이 다 달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란 사태에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뭐 국민들, 당원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떠나서 그냥 나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살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만 고민한 결과 아닐까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대선에서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궁금한 게 이 젊은 세대들의 지금 그게 여론조사 보면 과잉 대표도 있겠지만 추세는 확실히 제가 현장 가봐도 20대 남성 20성 남성들이 보수 지표가 많이 나와요. 2016년에 비해서. 네, 확실히 그거는 제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음. 탄핵 찬성 집회, 탄핵 촉구 집회 가는데 2030 남성들 많이 나오고요. 그 지난 광주 가셨던 날 저는 네. 또 광화문에 있었는데 음. 그 이제 집회 시작 전에 사전 인터뷰 코너에서 그 2030 20대인 것 같은데 그 남성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목소리 내고 있다. 뭐 이렇게 그냥 2030 남성으로 묵지 말아달라. 그건 맞죠. 이렇게 네, 그건 맞죠. 발언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보수 언론하고 약간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때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섞여 있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씌워가지고 마치 20대 남성들이 뭐 국민의힘 지지하듯이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거 하듯이 이렇게 몇몇 막 부각가서 이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목소리를 과다 대표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데이터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음. 끊임없이 기사로 소비하잖아요. 음. 2030은 뭐 우경화됐고 옛날이랑 다르고 그리고 딱 진보 이슈를 선호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한 특히 민주화운동한 선배 세대에 대한 반감이 크다. 라고 획일화지어서 했을 때 반사이익이 있는 거죠. 보수 진영에. 아 우리는 젊은 세대에 제대로 소구하지 못하고 그 표를 못 얻는다는 게 어떤 정치 도식처럼 굳어졌었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막 구설에 올랐던 정치인들이 뭐 노인분들은 투표를 하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젊은 표는 진보 표라는 그쵸. 그냥 이 정치적 상수라고 인식했는데 그쵸. 그걸 허물어 버리는 거야. 아닌데 이 2030 남산 다른데 근데 제가 안기룡 대변인 말씀 들으면서 아 발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30이 아주 단일한 목소리가 아닐 거고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좀 과다 대표되는 부분이 있죠. 원래 시끄러운 목소리가 더 귀에는 꽂히니까요. 서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던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막 문을 부수고 불을 붙이려고 했던 10대, 20대, 30대 남성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 가서 그분 맞아요. 40대인데 네. 예, 그 무슨 옷을 입은 캡틴 거예요? 아메리카 예. 광주였어요. 예,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아 네. 그래요? 체포됐던데. 그 마지막 체포되기 전에 파이어 하신 것 같아요. 아 체포됐군요. 예. 근데 그렇게 약간 기괴한 옷을 입고 유튜브 그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유튜브 쪽 산업이 형성돼 버렸어요. 보니까 돈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극우 쪽에요? 예. 극우파 그 유튜버들이 슈퍼챗 쏴주니까. 예. 그거를 얻으려고 이 극우 산업화 거기에 이제 초창기 모델이 정가훈이 깔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정가훈 목사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피로 지금 제거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가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때로는 2030 남성들의 경제가 힘들면 유럽도 막 극우파가 난리나잖아요. 그렇죠. 예. 얘기 들어주곤 들어주고 또 같이 테이블에 올려주고 일자리 문제는 같이 풀어주면서 극우를 거기서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렇게 제거를 해줘야 돼 계속. 계속 여기랑 놀지 마라. 이렇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성별 세대 이렇게 갈라치지 말고 통합해서 사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도 성별에 따라서 나누지 말고 세대를 좀 통합할 수 있는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앞으로 좀 발굴하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변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것 좀 같아요. 20대 아니세요? 잘하시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니 올해 29 아니십니까? 그 윤석열 나이로? 29이 뭐예요? 22. 아니, 그건 좀 너무 대변인 변호사님 괜찮은데 이건 좀 아니요, 제가